거절하지 못한 날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다. 분명히 싫었다. 몸이 먼저 알았다. 입이 열리기 전에 가슴이 무거워졌고 대답하기 전에 이미 피로가 올라왔다. 그런데도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내가 할게. 그 말이 입에서 나올 때 자신이 원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했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 거절하고 나서 상대의 표정이 바뀌는 걸 보는 것보다 자기가 불편한 쪽이 차라리 견딜만 했으니까.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다. 상대에게 화가 난 게 아니었다. 상대는 부탁했을 뿐이다. 무리한 요구였을 수도 있고 적당한 요구였을 수도 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화는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또 그렇게 해버렸다는 사실, 똑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다음번에도 아마 똑같이 하리라는 예감.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분노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속으로 수십 번은 했는데 사실은 알고 있었다. 왜 그러는지를. 다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좋은 사람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상대가 실망하지 않는 사람. 부탁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보이고 싶었다는 말이 불편하다면 이렇게 바꿔도 된다. 그렇게밖에 자신을 지킬 줄 몰랐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이라는 위치가 자기가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좋은 사람으로 남지 마라. 이 문장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읽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멈추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 하고 짧은 숨이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반응이 이 문장의 전부다. 철학자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한 문장이 자기 삶의 어떤 장면과 부딪히는지 그 충돌이 중요하다. 좋은 사람으로 남지 말라는 말은 나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다. 그건 누구나 안다. 그런데도 이 문장이 불편한 이유가 있다. 좋은 사람이기를 멈추는 것이 마치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전체를 부정하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이라는 자리에서 내려오면 남는 게 뭔지 모르겠기 때문이다. 그 자리가 자기 존재의 거의 전부였던 사람에게 이 문장은 충고가 아니라 위협에 가깝다.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려보자. 고개를 끄덕인 그 순간. 자신의 감정은 분명했다. 싫다. 무리다. 지금은 안 된다. 하지만 그 감정을 말로 꺼내지 않았다. 입 밖으로 나온 것은 전혀 다른 말이었다. 내면의 언어와 외면의 언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았다. 싫다고 느끼는 자신과 좋다고 말하는 자신. 그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이 돌아오는 길의 무거움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시선을 한번 돌려보자. 자기 감정이 아니라 그 순간 상대의 표정으로. 상대는 어떤 얼굴이었을까? 부탁을 할 때 상대의 표정은 미안함이었을까? 당연함이었을까? 만약 미안함이었다면 상대도 이 부탁이 무리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알면서도 부탁한 것이다. 왜? 이 사람은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경험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람은 늘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운 것이었을 수 있다. 상대는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괜찮다고 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었을 수 있다. 그리고 예상대로 괜찮다는 대답이 돌아왔을 때 상대의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감사가 아니라 안도였을 수 있다. 역시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안도. 그 안도는 부탁하는 쪽에게는 편안함이지만 부탁받는 쪽에게는 감옥이다. 만약 상대의 표정이 당연함이었다면 이야기는 더 복잡해진다. 당연하다는 것은 이미 관계의 역할이 고정되었다는 뜻이다. 한쪽은 요구하는 사람이고 다른 쪽은 들어주는 사람이다. 그 역할이 언제부터 정해졌는지는 양쪽 다 기억하지 못한다. 누가 먼저 정한 것도 아니다. 다만 반복이 역할을 만들었고 역할이 관계를 정의했고 관계가 태도를 고정시켰다. 괜찮아, 내가 할게라는 말이 처음에는 선이었다면 두 번째는 습관이었고 세 번째부터는 역할이었다. 그리고 10번째쯤에는 의무가 되어 있었다. 선의가 의무가 되는 과정을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여기서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려보자. 상대의 표정에서 이번에는 좋은 사람이라는 말 자체로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듣는 순간들이 있다. 제3자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직장에서, 모임에서, 가족 사이에서 혹은 관계가 끝난 뒤에 남겨지는 평가로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순간에 붙었는지를 떠올려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거의 언제나 상대가 자신의 기대에 부응했을 때 붙는다. 내가 힘들 때 들어줬다. 내가 부탁했을 때 거절하지 않았다.
내가 불편할 때 먼저 양보했다. 그 모든 장면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의 주어는 항상 상대다. 그런데 그 평가의 기준은 항상 나 자신이다. 상대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나의 편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말은 곧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상대의 성격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 구조를 알게 되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의 무게가 달라진다. 그것은 칭찬이 아니다. 평가다. 그것도 상대의 존재 전체를 보고 내린 평가가 아니라 나에게 얼마나 유용했는가를 기준으로 내린 평가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나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포개져 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기쁘지 않은 것이다. 칭찬의 형식을 하고 있지만 내용은 도구로서의 인정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다. 그냥 지나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는다. 칭찬인데 서늘하다. 인정인데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 그 차이는 성격의 차이가 아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자리에 자기를 얼마나 깊이 묶어두었는지의 차이다. 그 자리가 자기 정체성의 중심이었던 사람일수록 이 말은 칭찬이 아니라 족쇄처럼 느껴진다. 왜냐하면 이 말을 듣는 순간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은 내가 나답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문장이 감정과 충돌하는 정확한 지점이다. 좋은 사람으로 남지 마라. 이 말이 불편한 이유는 좋은 사람이기를 포기하라는 뜻이어서가 아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좋은 사람이었던 이유가 생각보다 자기 자신과 관계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이었던 것은 내가 선량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고,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도 설 곳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선의가 아니라 공포였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 앞에서 멈추는 사람에게 쇼펜하우어의 문장은 비로소 날이 선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 문장에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는 쪽은 오히려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다. 좋은 딸, 좋은 아들,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배우자. 어떤 관계에서든 좋은 사람이라는 위치를 맡아온 사람. 그 역할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것 없이 자기를 설명할 수 없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문장을 만나면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한다. 뭔가가 걸린다. 목 아래 어딘가에서 말로 만들 수 없는 무언가가 막힌다. 그 막힘이 중요하다. 그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오래 눌려있던 어떤 것이 표면 가까이 올라온 신호다. 그동안 괜찮아라고 말할 때마다 한 겹씩 내려앉았던 것들,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던 순간들, 웃으면서 넘겼지만 속에서는 무너지고 있었던 순간들, 내가 하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자기 시간과 자기 감정을 아무 값도 없는 것처럼 소비했던 순간들. 그것들이 이 문장 하나에 의해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장은 철학적 명제가 아니다. 거울이다.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를 비추는 거울. 그리고 거울 앞에 서는 일은 언제나 불편하다. 특히 오랫동안 거울을 피해온 사람에게는. 한 가지 장면을 더 보자.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혼자가 된 밤이 있다. 누군가가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고 그 자리에서는 웃었다. 고맙다고 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고 신발을 벗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경험을 한 적 있는 사람이 있다. 슬프지 않은데 눈물이 난다. 감동받은 것도 아니고 서운한 것도 아닌데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건 감정의 과잉이 아니다. 오래 눌린 것이 한꺼번에 새어나온 것이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보고 한 말이라는 걸 몸이 먼저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머리는 아직 고마운 말이네라고 정리하고 있는데 몸은 이미 알고 있다. 그 말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수행해온 기능을 향한 것이라는 걸. 나라는 사람 전체가 아니라 나의 양보와 참음과 미소가 만들어낸 편의를 향한 것이라는 걸. 그래서 기쁘지 않았던 것이다. 칭찬받은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역할이었다. 존재가 아니라 기능이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 속에 나라는 사람의 고유한 무엇인가는 들어있지 않았다. 거기에는 항상 들어주는 사람, 절대 화내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웃는 사람이라는 묘사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나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나에 대한 사용 설명서다. 사용 설명서대로 작동할 때만 좋은 사람이고, 사용 설명서를 벗어나는 순간 변했다거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라는 말을 듣게 된다. 그 구조 안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감시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경고다. 여기서 한번 멈춰야 한다. 이 지점까지 읽으면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자기 옆에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다.
늘 웃고 늘 양보하고 늘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지를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 불편하게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혹은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인데 아무도 물어봐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늘 자기가 먼저 괜찮아? 라고 물었다. 자기가 먼저 걱정했고, 자기가 먼저 양보했고, 자기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돌아오는 일은 드물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내밀었다. 왜? 그게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끝날 것 같았으니까. 관계가 끝나면 자기라는 존재가 사라질 것 같았으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자리는 존재를 관계에 저당 잡힌 사람이 서 있는 자리다. 쇼펜하우어가 좋은 사람으로 남지 말아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착함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었다. 자기 존재를 타인의 평가에 맡기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말이 수백 년 전의 문장인데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가슴을 찌르는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관계 안에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이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부탁의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다. 편지가 카톡이 되었고 방문이 전화가 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싫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그 순간의 구조는 정확히 같다. 이쪽에는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저쪽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좋은 사람이라는 보이지 않는 계약서가 놓여 있다. 그 계약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당신이 계속 좋은 사람으로 있는 한 이 관계는 유지될 것입니다. 대신 당신이 한 번이라도 자기 감정을 먼저 꺼내는 순간 이 관계는 재검토될 것입니다. 아무도 소리 내어 읽지 않지만 양쪽 다 그 내용을 알고 있다. 그리고 좋은 사람 쪽은 그 계약서의 불공정함을 알면서도 서명을 유지한다. 관계가 끝나는 것보다 자기를 소모하는 것이 덜 무섭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좋은 사람의 반대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쇼펜하우어의 문장은 그저 냉소적인 충고에 머무른다. 좋은 사람의 반대는 자기 감정을 가진 사람이다.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상대가 실망하더라도 자기 한계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다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포기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포기가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평가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가 오랫동안 서 있던 자리를 포기하는 일이고 그 자리 위에 쌓아 올린 관계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고 어쩌면 좋은 사람이 아닌 자기를 만나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모른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늘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좋은 사람 뒤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지 자기조차 알지 못한다. 그 미지의 자기를 마주하는 것이 두렵다. 좋은 사람이라는 옷을 벗으면 알몸이 될 것 같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벗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도 괜찮아라고 말한다. 괜찮지 않으면서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왜 기쁘지 않았는가? 이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한번 가만히 자기 안을 들여다보게 만든다. 그 말을 듣던 순간 진짜로 느낀 것이 무엇이었는지, 감사였는지, 안도였는지, 아니면 알 수 없는 서늘함이었는지, 만약 서늘함이었다면 그 서늘함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을 지금 처음으로 정직하게 느껴볼 수 있는지. 이것은 과거의 기억을 묻는 질문이 아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은 감정을 향한 질문이다. 칭찬이었는데 어딘가 서늘했던 그 감각, 인정받았는데 오히려 작아진 그 느낌. 그것은 그때 생긴 것이 아니다. 훨씬 전부터 쌓여있던 것이 그 한마디에 의해 표면으로 올라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정리되지 않은 채로 오늘도 남아있다. 한 번이었다면 괜찮았을 것이다. 한 번의 양보, 한 번의 참음, 한 번의 괜찮아.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다.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이상 자기 감정을 한 발 뒤로 물리는 순간은 피할 수 없다. 문제는 한 번이 아니라는 데 있다. 돌아보면 매번이었다. 매번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양보하는 쪽, 맞추는 쪽, 먼저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쪽. 그 자리가 바뀐 적이 거의 없다. 상대가 누구든 상황이 무엇이든 결국 자기가 서게 되는 자리는 항상 같았다. 이것을 단순히 성격이라고 넘길 수 있을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 말을 수없이 해왔을 것이다. 참을성이 많은 사람, 배려심이 깊은 사람, 남들과 부딪히는 걸 싫어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붙인 이 설명들이 너무 오래되어서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참는 것이 정말 자기 성격이라면 왜 참을 때마다 화가 나는가? 배려가 정말 자기 본성이라면 왜 배려한 뒤에 공허한가?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마찰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마찰이 있다. 매번 있다. 그 마찰을 무시하면서까지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것은 성격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다. 거절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절이라는 선택지가 처음부터 자기 앞에 놓여 있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해온 것이다.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 보지 않은 것이다. 의식적으로 무시한 것도 아니다. 너무 오래 외면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 것이다. 싫다는 감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말로 바꾸는 회로가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 감각은 있는데 언어가 없다. 몸은 거부하고 있는데 입에서는 동의가 나온다. 이 간극이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다면 이것은 습관을 넘어선 무엇이다. 자기 안에 구축된 하나의 체계다. 그 체계의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갈등 회피다. 착함이 아니라 충돌을 피하는 가장 빠른 경로를 반복적으로 선택해온 것이다. 괜찮아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충돌은 사라진다. 상대의 표정은 부드러워지고 분위기는 유지되고 관계는 무사하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 즉각적인 안도감이 자기 감정을 삼키는 대가를 매번 이기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자기가 닳아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당장 눈앞의 충돌을 피하는 것이 더 급하다. 내일의 고통보다 오늘의 평화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것을 나무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나 당장의 고통을 피하고 싶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다. 다만 문제는 그 당장이 평생 지속되고 있다는 데 있다. 매 순간이 당장이다. 매 순간 오늘의 평화를 선택한다. 그 선택이 쌓이면 언젠가 자기 앞에 남아있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공허다. 관계는 유지했는데 자기를 잃어버렸다. 아무도 떠나지 않았는데 정작 자기가 사라져 있다. 여기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서 상대에게로. 같은 관계 안에서 상대는 어떻게 변해갔는가? 처음에는 미안해했을 것이다. 부탁할 때마다 정말 괜찮아? 라고 한 번은 물었을 것이다. 상대도 처음부터 당연하게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괜찮아라는 대답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상대의 태도에 미세한 변화가 생긴다. 정말 괜찮아? 라는 확인이 그러면 부탁할게로 바뀐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확인 자체가 사라진다. 부탁이 아니라 통보가 된다. 이거 내가 해줘. 거기에 미안함은 이미 없다. 이것은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상대는 관계의 패턴에 적응한 것일 뿐이다. 한쪽이 계속 양보하면 다른 쪽은 그 양보를 기본값으로 인식하게 된다. 한쪽이 절대 거절하지 않으면 다른 쪽은 거절 가능성 자체를 계산해서 제거한다. 이것은 악의가 아니라 적응이다. 인간은 반복되는 조건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상대가 10번 연속으로 괜찮다고 했다면 11번째도 괜찮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잔인하지만 합리적이다. 그래서 관계 안의 불균형은 한쪽의 악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양쪽의 패턴이 맞물려서 만들어진다. 한쪽이 계속 주면 다른 쪽은 계속 받는 구조가 된다. 한쪽이 계속 참으면 다른 쪽은 참아야 할 상황을 점점 더 많이 만들게 된다. 이것은 의도가 아니다. 구조다. 그리고 그 구조를 처음 만든 것은 안타깝게도 참는 쪽이다. 처음 괜찮아라고 말한 그 순간 구조의 첫 벽돌이 놓였다. 두 번째 괜찮아에서 벽이 올라갔다. 세 번째에서 지붕이 덮였다. 그리고 지금 그 안에 갇혀 있다. 자기가 지은 집에. 상대를 탓하는 것은 쉽다. 저 사람이 너무 많이 요구해.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 요구를 가능하게 만든 조건을 자기가 매일 갱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외면하면 같은 구조는 다음 관계에서도 반복된다. 상대가 바뀌어도 패턴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새로운 직장에 가도, 새로운 모임에 들어가도 어느 순간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양보하는 쪽, 맞추는 쪽, 참는 쪽. 상대의 얼굴만 달라졌을 뿐 자기가 서 있는 위치는 정확히 같다. 그때 비로소 의심이 시작된다. 이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일 수 있다는 의심. 이 관계가 특별히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관계에서든 같은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의심. 그 의심이 불편하다. 왜냐하면 상대를 탓하는 것보다 자기 패턴을 직면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시선을 다시 안으로 돌려야 한다. 관계의 역학에서 내면의 구조로. 싫다는 감각은 분명히 있었다. 매번 있었다. 몸이 먼저 반응했고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었다. 그런데 그 감각이 말이 되어 입 밖으로 나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왜인가? 무엇이 그 감각을 입구에서 막아섰는가? 두려움이다. 싫다고 말하는 순간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은 두려움. 거절하는 순간 상대의 눈에 비치는 자기 모습이 달라질 것 같은 두려움.
지금까지 쌓아온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한마디에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이 매번 정확하게 싫다는 감각과 괜찮아라는 말 사이에 끼어들어 방향을 바꿔놓았다. 감각은 싫다였는데 두려움이 개입하면서 말은 괜찮아가 되었다. 이 과정은 너무 빨라서 의식하지 못한다. 마치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다.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너무 빠르게 작동하고 있을 뿐이다. 이 두려움의 구조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불편한 진실이 하나 드러난다. 선의가 아니라 두려움이 태도를 결정해왔을 가능성이다. 그동안 스스로 나는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믿어왔지만 실제로 그 배려를 작동시킨 힘은 선의가 아니라 공포였을 수 있다. 상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대에게 나쁘게 보이는 것이 무서워서, 관계를 위해 양보한 것이 아니라 갈등이 무서워서 도망친 것이 양보의 형태를 하고 있었을 뿐일 수 있다. 이 가능성은 자존심을 건드린다. 자기가 해온 모든 양보와 참음과 배려의 동기가 의심받기 때문이다. 나는 그래도 진심으로 상대를 위했다고 말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실제로 진심인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완전히 두려움만으로 움직인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따져보면 그 진심과 두려움의 비율이 반반이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어쩌면 두려움이 7이고 진심이 3이었을 수도 있다. 어쩌면 9과 1이었을 수도 있다. 그 비율을 정확히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끼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두려움이 태도의 동력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 두려움은 정확히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었는가? 시선을 한 번 더 옮겨야 한다.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에서 그 두려움이 보호하고 있던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두려움의 대상은 관계의 파괴다. 거절하면 상대가 떠날 것이다. 싫다고 말하면 관계가 끝날 것이다. 그래서 참는 것이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믿어왔다.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실제로 그 관계가 끝나면 정말 무엇이 무너지는가? 상대와의 만남이 사라지는 것이 무서운 것인가? 아니면 좋은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가 깨지는 것이 무서운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답하면 후자에 더 가깝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관계 그 자체보다 그 관계 안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역할 좋은 사람. 이 사라지는 것이 더 무섭다. 상대를 잃는 것보다 상대의 눈에 비치는 자기 모습이 변하는 것이 더 무섭다. 그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좋은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되는 순간 나는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무섭다. 그렇다면 두려움이 보호하고 있던 것은 관계가 아니었다. 좋은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였다. 상대와의 연결이 아니라 상대의 시선 속에 존재하는 자기 모습을 지키기 위해 참아온 것이었다. 이것은 관계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자기 이미지를 위한 희생이었다. 그리고 자기 이미지를 위해 자기 감정을 희생하는 것은 겉으로는 이타적으로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철저히 자기 보호적이다. 이 지점이 가장 불편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모든 양보의 의미가 뒤집히기 때문이다. 나는 상대를 위해 참았다고 믿어왔는데 실은 나의 이미지를 위해 참았다일 수 있다. 관계를 지킨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의 자기 위치를 지킨 것이다. 상대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해서.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상대를 위한 배려와 자기 이미지를 위한 배려는 겉모습은 같지만 방향이 정반대다. 전자는 상대를 향하고 후자는 자기를 향한다. 전자는 상대의 상황을 보고 움직이지만 후자는 상대의 시선을 보고 움직인다. 전자는 때로 거절할 수 있지만 후자는 절대 거절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거절하는 순간 이미지가 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사람은 절대 거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절할 수 없는 것이다. 자기 이미지가 걸려있는 한. 이것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자. 한 사람이 관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반복적으로 맡는다는 것은 그 역할이 그 사람에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좋은 사람이라는 역할이 수십 년째 유지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역할이 무언가를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해결하는가? 존재의 불안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 내부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외부 평가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 내부에서 찾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를 통해 자기를 확인하려 한다.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 비로소 자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고 그 말을 듣지 못할 때 자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낀다. 좋은 사람이라는 역할은 존재 확인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역할을 내려놓는 것이 이토록 어렵다. 역할을 내려놓으면 텅 빈 자리가 드러날 것 같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을 빼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재미있는 사람인가?
매력적인 사람인가?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인가? 그 질문들 앞에서 자신이 없다. 좋은 사람이라는 것 외에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 그 단어 하나에 존재 전체가 의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길까봐 무서운 것이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자기 인식의 구조 문제다. 자기 존재를 자기 내부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타인의 반응을 통해서만 확인하는 구조. 그 구조 안에서는 좋은 사람이기를 멈추는 것이 곧 존재를 잃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멈추지 못한다. 몸이 부서져도 마음이 닳아 없어져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그것을 멈추면 자기가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참는 것이다. 매번 참는 것이다. 그리고 참을 때마다 자기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끼면서도 줄어드는 자기보다 유지되는 이미지가 더 급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판단은 의식적이지 않다. 순식간에 일어난다. 감각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개입하고 말이 뒤바뀌고 상황이 지나간다. 이 4단계가 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선택했다는 자각조차 없다. 그냥 또 그렇게 됐네라고 느낄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자동이지만 자동이 아니다. 최초에는 선택이었다. 아주 오래전 처음으로 싫다는 말을 삼킨 그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때는 의식적인 선택이었다. 이것을 말하면 안 될 것 같다. 이것을 말하면 혼날 것 같다. 이것을 말하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삼켰다. 그리고 삼키는 것이 효과가 있었다.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고 관계가 유지되었고 상대의 표정이 부드러웠다. 그 효과가 행동을 강화했다. 다음에도 삼켰고 그 다음에도 삼켰고 삼키는 것이 점점 빨라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삼키고 있다는 자각 없이 삼키게 되었다. 의식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사가 되고 반사가 성격처럼 굳어졌다.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원래 그런 사람은 없다. 다만 그렇게 되어버린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래 그런 것이라면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된 것이라면 적어도 그 과정을 이해할 수는 있다. 이해한다고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 없이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상대에게로 시선을 옮겨보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구조 안에서 상대는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상대는 가해자였는가? 대부분의 경우가 아니다. 상대는 이 구조의 수혜자였을 뿐이다. 한쪽이 계속 양보하니까 그 양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한쪽이 계속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 줄 안 것이다. 상대의 입장에서는 이 관계가 불균형하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양보하는 쪽이 한 번도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낸 적이 없으니까. 신호가 없으면 문제도 없다. 상대가 둔해서가 아니라 신호가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신호를 차단한 것은 양보하는 쪽 자신이다. 이것을 인정하면 분노의 방향이 바뀐다. 상대에게 향하던 분노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그런데 이 분노는 단순한 자책이 아니다. 자책은 내가 왜 그랬을까 해서 멈춘다. 하지만 이 분노는 더 깊은 곳을 향한다. 왜 나는 매번 이 자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한 번의 실수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에 대한 인식이다. 그리고 패턴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 패턴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상대가 바뀌어도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변수는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이 사실은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이상하게 안도감을 준다. 상대가 변수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자기가 변수라면 적어도 변화의 가능성은 자기 안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잡힌다. 밖이 아니라 안으로. 그런데 안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기 패턴을 인식한다는 것은 한 가지 불편한 가능성과 마주한다는 것이다. 내가 참아온 것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상대의 편의가 아니라 자기 이미지의 보존이 목적이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인정하면 자기가 해온 모든 좋은 행동의 순도가 의심받는다. 순수한 선이라고 믿었던 것들 중에 자기 보호가 섞여 있었다. 그 혼합의 비율은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다. 하지만 완전히 순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것은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인식이 아니다. 인간으로 만드는 인식이다. 순수한 선의만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없다. 모든 배려에는 자기 보호의 그림자가 따라붙는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정직하게 보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에 존재를 걸어온 사람에게 이 정직함은 위협적이다. 자기가 순수하게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지금까지 서 있던 자리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바꾸려면 자기 이미지를 흔들어야 하는데 자기 이미지가 존재의 기반인 사람에게 그것은 자살행위처럼 느껴진다. 과장이 아니다. 심리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은 자기 존재가 무너지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위협으로 경험된다. 그래서 몸이 먼저 저항한다. 머리로는 이제 그만 참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몸이 먼저 움직여서 괜찮아를 말해버린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 반응이다. 수십 년간 자기 존재를 좋은 사람이라는 자리에 묶어두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단순한 행동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해체처럼 느껴진다.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오래된 자기와 착별해야 하는데 오래된 자기 외에 다른 자기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렵다. 빈 방에 들어가는 느낌이다. 가구가 하나도 없는 방.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지 모르는 방. 그 공허가 참는 것보다 무섭다. 그래서 참는 쪽을 선택한다. 다시. 또다시. 패턴은 이렇게 유지된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어야 한다. 참는 것이 반복되면 어느 시점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화가 나야 할 상황에서 화가 나지 않게 된다. 슬퍼야 할 상황에서 슬프지 않게 된다. 감정 자체가 둔해진다. 이것은 평화가 아니다. 마비다. 자기 감정을 너무 오래 무시해왔기 때문에 감정이 신호를 보내는 것을 포기한 상태다. 싫다는 감각이 올라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이 약해진 것이다.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감정과 자기 사이의 통로가 막힌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된다. 뭐 먹고 싶어? 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주말에 뭐 하고 싶어? 라는 질문에 멍해지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우유부단함이 아니다. 자기 욕구에 접근하는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이다. 너무 오래 타인의 욕구에 맞추었기 때문에 자기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잃어버린 것이다. 잃어버렸다기보다 욕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 것이다. 이것이 좋은 사람의 마지막 단계다. 참는 것을 넘어서 참고 있다는 자각마저 사라지는 단계. 이 단계에 도달하면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 모른다. 왜냐하면 잃어버렸다는 것을 느끼려면 있었다는 기억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억마저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참는 쪽이 항상 나였다면 그것은 성격인가 전략인가? 이 질문은 답을 구하지 않는다. 옳고 그름을 가리지도 않는다. 다만 한 가지를 물을 뿐이다. 지금까지 자동으로 작동해온 그 태도가 정말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였는지 선택이었는지 반사였는지 그 경계를 한번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지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직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 괜찮아라는 자동응답, 좋은 사람이라는 자리에 묶인 존재. 이것이 특정한 누군가의 성격 결함이라면 문제는 간단하다. 그 사람이 고치면 된다. 용기를 내면 된다. 한 번만 싫다고 말하면 된다. 그런데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운가? 왜 수십 년째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왜 이 글을 읽으면서 자기 이야기라고 느끼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가?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이 관계 안에서 반복해온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혼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동물이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다. 조건이다.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세계는 타인의 얼굴이다. 울면 누군가가 오고 웃으면 누군가가 웃는다. 자기가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먼저 배운다. 존재의 감각이 자기 내부가 아니라 타인의 반응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는 출발점이다. 누구도 이 출발점을 선택하지 않았다. 누구도 이 조건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냥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이 출발점에서 아이는 하나의 질문을 품게 된다. 의식하지 못하지만 몸 전체로 묻고 있는 질문.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이는 자기 안에서 찾지 못한다. 타인의 반응에서 찾는다. 안아주면 그렇다이고 밀어내면 아니다이다. 웃어주면 안전하고 무시하면 위험하다. 이 반복이 쌓이면서 아이는 하나의 전략을 발견한다. 어떻게 하면 상대가 웃는지를, 어떻게 하면 상대가 떠나지 않는지를 알아내고 그것을 반복한다. 그 전략이 좋은 사람이다. 말을 잘 들으면 칭찬받았다. 양보하면 분위기가 좋아졌다.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았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각인되었다. 그리고 이 각인은 한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사회 전체가 이것을 강화한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좋은 사람에게는 보상이 돌아간다. 칭찬, 신뢰, 포함, 안정. 반대로 싫다고 말하는 사람, 자기 감정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
상대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대가가 따른다. 배제, 비난, 이기적이다라는 평가. 이 보상과 처벌의 구조 안에서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생존 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관계가 자기 존재의 기반인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기를 멈추는 것은 사회적 죽음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패턴은 한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인간이 관계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견한 가장 오래된 전략 중 하나다. 그런데 이 전략에는 하나의 결함이 있다. 치명적인 결함이.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보상은 돌아오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 신뢰, 포함 이 모든 보상은 좋은 사람이라는 역할에 붙는다.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붙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신뢰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수행하는 기능이다. 상대가 좋아하는 것은 나의 고유한 무엇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제공하는 편이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보상이 돌아와도 자기 존재가 인정받았다는 느낌은 생기지 않는다. 채워지지 않는다. 인정은 있는데 충족은 없다. 칭찬은 있는데 안도는 없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과 같다. 잔고는 늘어나는데 인출할 수가 없다. 좋은 사람이라는 통장에는 신뢰와 감사가 쌓여 있지만 그것을 자기 존재의 확인으로 바꿀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통장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역할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 역할을 그만두면 통장은 자동으로 폐쇄된다. 쌓인 것도 함께 사라진다. 이 구조를 알면서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이다. 2단계에서 패턴을 인식했고 두려움의 구조를 이해했고 자기 이미지를 위한 것이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직면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해한 다음날 아침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또 괜찮아라고 말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한다. 이해가 변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깨달음이 해방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 문제의 가장 잔인한 부분이다. 이해한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서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느낀다. 절망하거나 이상하게 편안해지거나. 절망하는 쪽의 논리는 이렇다. 이해했는데도 바뀌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이대로인 것 아닌가. 이 생각은 자연스럽지만 틀려 있다. 이해와 변화 사이에는 시간이 있다. 이해한 직후에 바뀌지 않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다. 수십 년간 굳어진 패턴이 하나의 깨달음으로 녹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근육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머리가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도 몸은 아직 오래된 길을 가고 있다. 그 간극이 고통스럽지만 간극 자체가 변화의 증거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간극조차 느끼지 못했으니까. 괜찮아라고 말하고 나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없던 감각이다. 그 감각이 생겼다는 것은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편안해지는 쪽의 감각은 좀 다르다. 이것은 체념의 편안함이 아니다. 바뀌지 않아도 괜찮다는 포기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감각이다.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인간이라는 조건 자체가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자기가 유난히 약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유난히 겁이 많아서, 유난히 자존감이 낮아서, 유난히 의존적이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이 인식은 자기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인간의 크기로 돌려놓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인간 보편의 구조라는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해가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들 그렇다는 말이 그러니까 나도 괜찮다로 이어지면 이해는 또 하나의 회피가 된다. 구조를 이해하는 것과 그 구조 안에서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직면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시선을 한 번 더 옮겨야 한다. 구조에서 개인으로, 그러나 이번에는 탓의 방향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으로. 이 문제는 성격 교정의 문제가 아니다. 좋은 사람 행동을 줄이고 거절 행동을 늘리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은 표면의 변화다. 표면만 바꾸면 새로운 고통이 생긴다. 억지로 거절했는데 죄책감에 시달린다. 한 번 싫다고 말했는데 그 뒤로 며칠간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잠을 못 잔다. 행동은 바뀌었는데 내면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 존재의 기반이 여전히 타인의 평가에 놓여있는 한 어떤 행동 변화도 새로운 형태의 고통을 만들어낼 뿐이다. 문제의 핵심은 행동이 아니라 존재의 위치다. 자기 존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타인의 시선 안에 두고 있는가? 자기 안에 두고 있는가? 이 질문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타인의 평가 안에 자기 존재를 놓고 있는 한 좋은 사람이라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일은 존재의 위험으로 경험된다. 거절하는 것이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공포가 모든 행동 변화를 가로막는다. 반대로 자기 존재를 자기 안에 둘 수 있다면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없어도, 신뢰라는 보상이 없어도,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자기가 여기 있다는 감각을 자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거절이 가능해진다. 거절해도 사라지지 않으니까. 싫다고 말해도 자기가 여전히 여기 있으니까. 상대가 실망하더라도 자기 존재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것을 말로 하기는 쉽고 몸으로 느끼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만 자기를 확인해온 사람에게 자기 안에서 존재를 확인하라는 말은 공허하다. 어떻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사람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은데. 그 공허 앞에서 자기 안에서 존재를 찾으라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또 하나의 요구처럼 들린다. 그래서 이 글은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해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법의 자리에 놓여야 할 것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머무름이다. 이 불편함 안에 잠시 머무는 것. 자기가 오래된 구조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한 채로, 당장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 채로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전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조차 몰랐으니까. 구조를 구조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자기 성격이라고 믿으면서 살았으니까. 지금은 적어도 안다. 이것이 성격이 아니라 구조라는 것을. 이것이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반복해온 조건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알미 당장 무엇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알m 자체가 이전에는 없던 거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자기와 자기 패턴 사이에 아주 얇은 간격이 생긴다. 이전에는 패턴이 곧 자기였다. 나는 참는 사람이다가 자기의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참는 패턴을 가진 사람이다로 아주 미세하게 이동했다. 이 차이는 문장으로 보면 작다. 그러나 존재적으로는 거대하다. 패턴이 곧 자기인 상태에서는 변화가 불가능하다. 자기를 바꾸는 것이니까. 하지만 패턴을 가진 자기라면 패턴과 자기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안에서 아주 느리게 무언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라고 했다. 확신이 아니다. 약속이 아니다. 다만 가능성이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행동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에서 온다. 자기를 탓하는 시선이 아니라 자기를 관찰하는 시선. 자기를 고치려는 시선이 아니라 자기를 이해하려는 시선. 그 시선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이전과는 다른 자리에 서게 된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좋은 사람을 요구해왔다. 사회가, 가족이, 종교가, 문화가 모두 좋은 사람을 이상으로 제시해왔다. 이타적인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 이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이상이 자기 존재를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때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착취가 된다. 자기 착취. 가장 조용한 형태의 착취. 누군가는 평생 이 착취 안에서 산다. 자기를 소모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존재를 확인하고,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자기를 소모한다. 이 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자기에게 반복하면서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감옥 밖의 세계가 더 무서워서 안에 머무른다. 이것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다. 인간이 관계를 통해 존재를 확인하는 동물인 한 이 구조는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쇼펜하우어가 이 구조를 몰랐을 리 없다. 인간의 의지와 고통에 대해 그만큼 깊이 파고든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남지 말라는 말을 가볍게 던졌을 리 없다. 그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실행하기 어려운지를. 인간이라는 조건 안에서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지를. 그럼에도 그가 이 말을 남긴 것은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면하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네가 서 있는 자리를 봐라. 네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 그 자리가 정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를 봐라. 그러면 진짜 선이란 무엇인가? 좋은 사람으로서의 배려는 선의인가? 상대가 실망할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자기 이미지가 무너질까봐 하는 배려는 진짜 선의인가? 그 배려 안에 두려움이 섞여 있고, 자기 보호가 섞여 있고, 존재 불안이 섞여 있다면 그것을 순수한 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좋은 사람의 배려와 진짜 선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하나 있다. 그것은 자유의 경계다.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배려와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하는 배려는 같은 모습이지만 전혀 다른 것이다. 거절할 수 있는데도 하는 것은 선택이다. 거절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은 복종이다. 겉으로는 둘 다 해줄게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가 다르다. 선택에서 나온 말은 가볍고 복종에서 나온 말은 무겁다. 가벼운 쪽은 해주고 나서도 자기가 온전하고 무거운 쪽은 해주고 나서 자기가 조금 줄어들어 있다. 진짜 선의는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
싫다는 선택지가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해줄 길을 선택할 때 그것이 진짜 선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지킨 상태에서 상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를 소모하면서 하는 배려는 선의가 아니라 거래다. 내가 이만큼 줄어드는 대가로 이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거래. 그 거래를 선의라고 착각하면 거래의 대가를 치르고도 감사를 받지 못할 때 분노가 터진다.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왜 돌아오는 게 없지? 그 분노는 정당하지만 방향이 틀렸다. 상대에게 향할 분노가 아니라 자기가 거래를 선의로 포장해온 것에 대한 분노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아직 좋은 사람의 습관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다. 교훈 하나를 얻고 싶다.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싶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정리되지 않는다. 정리되어서는 안 된다. 정리는 또 하나의 회피다. 불편함을 깔끔한 문장으로 포장하면 불편함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숨는 것이다. 그리고 숨은 것은 반드시 다시 나온다. 그러니 정리하지 말자. 다짐하지 말자. 내일부터 달라지겠다고 약속하지 말자. 대신 이 한 가지만 가져가자. 아니, 가져간다는 것도 너무 적극적인 표현이다. 그냥 이 한 가지가 남아있게 하자. 다음에 누군가가 말할 것이다.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전처럼 웃을 수 있을지, 예전처럼 고마워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아마 웃을 것이다. 아마 고마워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 웃음 안에 이전에는 없던 무언가가 섞여 있을 것이다. 완전한 감사도 아니고 완전한 불편함도 아닌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진동. 그 진동이 1초쯤 지속되다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일상이 계속될 것이다. 그 1초면 된다. 그 1초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가르는 미세한 금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금. 하지만 한번 생긴 금은 사라지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좋은 사람으로 남지 마라.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와 지금 같은 느낌인가? 아마 다를 것이다. 처음에는 저항이었을 수 있다. 혹은 호기심이었을 수 있다. 지금은 무엇인가? 저항도 호기심도 아닌 조용한 무언가. 설명할 수 없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무언가. 그것이 이 문장이 남기려 했던 것이다. 좋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자리가 자기 전부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글을 읽은 사람은 이제 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아주 조금 발 한쪽을 들어올려 보는 것. 내려놓는 것이 아니다. 들어올려 보는 것이다.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지는 아직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 좋은 사람이기를 그만둔 뒤에야 비로소 진짜 선의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닌가.